그것은 평범한 가을날이었다. 2016년 10월 14일 오전 9시경 46세 로버트 로슨이 메이필드 지역 북부의 공터에 도착했다. 그는 차고를 건설할 계획이었고 이미 부지에서 오래된 금속을 제거했었다. 로버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곳에 와본 적이 있었고 특이하거나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웃 중 누구도 비정상적인 사건에 대해 보고한 적이 없었다. 첫째 날은 조용하게 지나갔다. 로버트는 도구로 조심스럽게 표토층을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부지의 평탄도를 확인했다. 그날 그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10월 15일 로스는 일찍 부지로 돌아왔다. 오전 8시 30분경 그는 표시를 설치하고 미래 건물의 기초를 균등하게 정렬하기 위해 측정줄을 설치했다. 접근하기 어려운 지점에서는 삽으로 작업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오전 9시 10분경 로버트는 갑자기 조용한 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제 그것은 명백히 약화된 비명소리였다. 그 소리는 땅속에서 나왔다. 처음에 로스는 함정에 걸린 동물이나 작업 중 자신이 실수로 손상시킨 파이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의 걱정이 커져 의심스러운 지점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오전 9시 15분에 로버트는 소리가 나는 정확한 지점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다. 토양의 첫 몇 센티미터는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조금 더 깊이 파자 로버트는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조밀한 층을 발견했다. 이런 혼합물은 그가 이웃 부지에서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이전에 임시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그는 조심스럽게 계속 파냈다. 10분 후 로슨의 삽이 합판 칸막이에 부딪혔는데 이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치한 것이었다. 그 위의 땅 표면은 조심스럽게 압축되어 있었고 첫눈에는 땅을 파낸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로버트가 합판 조각을 제거하고 손전등으로 방 안을 비추자 그는 사람의 손을 보았고 겨우 들릴 정도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들었다. 충격을 받은 로버트는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런 다음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통로를 청소하기 시작했고 함정에 갇힌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오전 9시 35분경 구조물의 대부분이 제거되었다. 땅 아래에는 한 여성이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거의 완전히 흙과 모래로 덮여 있었고 그녀는 거의 숨을 쉬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 있었다. 로버트는 즉시 9211에 전화를 걸어 그의 믿을 수 없는 발견에 대해 담당자에게 알렸다. 이 순간 여성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그녀의 다리와 몸의 일부는 여전히 흙으로 단단히 덮여 있었다. 로버트는 경찰과 구급대를 즉시 현장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그들의 도착을 기다렸다. 구급대와 경찰은 12분 후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여성이 위급한 상태임을 발견했다. 약한 호흡, 탈수 및 매우 약한 맥박. 그들은 응급 처치를 제공하고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시점에서 그녀의 신원과 그녀가 땅 아래에 있었던 이유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폐쇄하고 상황 조사를 시작했다. 토양은 명백히 채워지고 혼합되었으며 구덩이가 사람을 숨기기 위해 특별히 서둘러 준비되었다는 징후가 있었다. 로스는 일시적으로 건설 작업을 금지당했고 형사 전문가들이 소환되어 지역의 상세한 조사를 시작했다. 우연한 발견처럼 보였던 것이 심각한 범죄의 특징을 띠기 시작했다. 분명해진 것은 누군가가 그 여성을 생매장하려 했고 오직 행운의 우연만이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많은 질문이 남아 있었다. 누가 이것을 했고 왜 하필 여기인가? 경찰관들이 첫 번째 조사 조치를 수행하는 동안 로버트는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고
법 집행기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떠났다. 첫날 확인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살아있는 여성이 땅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의 상태와 사건의 원인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찰에 의해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었다. 10월 15일이 끝날 무렵 분명해진 것은 이야기가 처음 보였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하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지역을 완전히 조사하기 위해 지오레이더와 형사 기술자를 이용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 이미 저녁에 조사그룹이 첫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여전히 답변보다 질문이 더 많았다. 이 공터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여성은 얼마나 오랫동안 땅 아래에 있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그녀를 그곳에 데려왔고 왜?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여성은 자발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로버트 로슨이 정확히 그날, 정확히 그 장소에서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무도 그녀의 운명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사건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 시점에서 아무도 공터에서의 여성 발견이 훨씬 더 큰 조사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2016년 10월 16일 메이필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대표자들은 전날 자체 제작된 구덩이에서 구조된 여성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녀는 탈진과 탈수 징후와 함께 지역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구조 서비스에 따르면 피해자는 의식이 있었지만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사그룹은 실종자 연방 데이터베이스와 대조된 예비 데이터를 확립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의 신원이 2008년 6월 직장을 떠난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실종된 에밀리 하퍼에 관한 정보와 일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록 데이터에 따르면 하퍼는 21세 때 실종되었다. 그녀의 실종 신고는 그녀가 전화 응답을 중단한 지 이틀 후 친척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공식 수배 파일 번호 083179에는 수색 조치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실종자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2009년 말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후 하퍼는 경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았고 많은 지인들은 그녀가 사망했다고 가정했다. 공식 상태, 실종, 사진, 지문 및 기타 정보는 국가 데이터베이스로 전달되었지만 2008년 이후 기록부에 그녀의 소재지에 대한 문의나 확인된 힌트가 없었다. 10월 16일에 발표된 보안관 사무소의 보도 자료에는 공터에서의 최근 사건에 관한 공식 정보만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국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하퍼의 상태에 대한 세부사항 논평을 거부했다. 언론의 질문에 대해 보안관 사무소 대표는 살인 미수 또는 중상해 형사 사건의 틀 내에서 조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용의자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히 하지 않았다. 공개된 정보는 발견된 여성이 실제로 8년 이상 실종자 명단에 있었고 친척, 친구 또는 공식 기관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한되었다. 그녀의 실종 이유와 그녀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월 16일 저녁 조사그룹은 사건의 향후 진행을 결정할 3가지 핵심 질문 분석에 집중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에밀리 하퍼를 납치했고 만약 납치자가 있다면 어떤 목적을 추구했는가? 두 번째 질문. 하퍼는 어떻게 장기간의 부재 동안 물리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고 왜 외부 세계와 접촉하려는 명백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가? 세 번째 질문. 잠재적 범인이 그녀의 실종 이후 그렇게 많은 해가 지난 후에 피해자를 생매장할 위험을 감수하게 된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초기 조사 중에 수집된 모든 데이터는 사건의 명백히 폭력적인 성격을 가리켰지만 형사들은 핵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범죄기술부서는 10월 16일 아침부터 부지에 있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채취된 토양 샘플, 합판 조각들, 그리고 약 4제곱미터 방역 내에서 최근 발굴을 나타내는 흔적들이 언급되었다.
무덤이 다양한 토양 유형의 압축된 충전물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우연한 붕괴나 가정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분석된 증거로는 토양이 재배치된 정확한 기간을 확실히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험실 테스트가 필요했다. 공범자 또는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은 열려 있었다. 10월 16일까지 에밀리 하퍼의 친척들의 설명은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 대표자들은 질문에 동의했고 인터뷰를 할 의향이 없었다. 경찰은 하퍼가 실종되기 전에 그녀와 관련된 가능한 갈등, 부채 또는 대인 관계 문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 부서의 당직 조사관은 기자들에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사건을 완전히 재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설명했다. 에밀리 하퍼 자신의 진술은 의료 비밀 아래 남아 있었으며 그녀는 의학적 관찰해 극도의 탈진 상태에 있었고 발생한 일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17일까지 조사관들은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 피해자, 그녀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현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가 신중하게 문서화되고 정리되었다. 에밀리 하퍼는 1987년 1월 22일에 태어났다. 2008년 6월 실종 당시 그녀는 21세였고 메이필드의 메이플 코너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고 있었다. 친척과 동료들은 그녀를 책임감 있고 갈등이 없는 사람으로 묘사했으며 법적 문제나 부채가 없었다. 에밀리는 2008년 6월 3일 카페에서의 근무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실종되었다. 부모는 딸이 전화 응답을 중단한 지 이틀 후 경찰에 신고했다. 철저한 수색과 연방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의 공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밀리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소재지에 대한 모든 가설은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2009년 말에 수색 활동은 중단되었다. 지금 8년의 부재 후 에밀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나쁜 상태로 병원에 있었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보고할 수 없었다. 로버트 로스는 46세로 로슨 자동차 수리점과 메이필드 지역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6년 10월 초 그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공터를 구입했다. 정확히 그곳에서 그는 10월 15일 건설 작업 중에 에밀리 하퍼가 있던 지하 구조물을 발견했다. 로스는 즉시 쿠빌레에 전화를 걸었고 부지 조사에 경찰을 도왔다. 경찰 보고에 따르면 그는 이전에 하퍼를 만난 적이 없었고 오직 증인으로만 간주되었다. 조사관들은 그가 범죄에 관여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조사관들의 주목을 끈 세 번째 사람은 에밀리가 발견된 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살았던 54세의 제이콥 휠러로 지역 우체국의 전 직원이었다. 휠러는 범죄 경력이 없었고 불법 활동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이웃들은 그의 폐쇄적인 성격과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주목했다. 그는 소액 세금 체납자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하퍼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조사관들은 일단 그를 가능한 증인으로 간주했지만 그의 집이 현장과 가까운 점을 고려하여 추가 확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사관들의 관심을 끈 것은 2009년 봄에 의심스러운 무덤에 대한 익명의 전화 후 경찰이 이미 이 부지에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법 집행 기관은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 신고를 거짓으로 간주했다. 특수장비를 사용한 발굴이나 검사는 수행되지 않았으며 기록에는 하퍼의 실종과의 연결에 대한 힌트가 없었다. 이제 조사는 에밀리가 발견된 부지, 인접한 재산, 그리고 8년 전 사건들 사이의 가능한 연결을 명확히 하는데 집중했다. 하퍼 발견 위치가 주택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새로운 질문들이 등장했다.
로스는 의심에서 벗어났지만 조사관들은 휠러가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간접적으로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경찰은 누가 에밀리 하퍼를 8년 동안 감금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가해자가 지금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를 없애려고 했는지에 대한 공개적인 이론을 아직 피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신중하게 보호되었고 조사그룹은 이웃 주민들을 질문하고 부지의 역사를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할 계획이었다. 3명의 관련자, 에밀리 하퍼, 로버트 로슨, 제이콥 휠러, 각각 이 신비롭고 불안한 사건의 연대기를 완전히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2016년 10월 18일, 조사그룹은 사건의 여러 가능한 시나리오를 논의하기 위해 내부 회의를 가졌다. 준비된 보고서에서는 각각 사실 확인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3가지 주요 버전이 고려되었다. 주요 어려움은 여전히 병원에 있던 에밀리 하퍼가 명확하고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경찰은 특정 용의자를 가리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관들의 첫 번째 버전은 하퍼가 친척조차 알지 못했던 오래된 갈등이나 개인적인 반감의 희생자가 되었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기록 자료가 다시 검토되었고 그녀의 이전 지인과 동료들의 범위가 다시 질문되었다. 2사람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에밀리의 전 남자친구와 하퍼의 실종 직전에 발생한 불쾌한 상황을 언급한 메이플 코너, 카페의 동료 중 1명. 그러나 그 당시의 증언은 직접적인 생명의 위험을 가리키지 않았고 2008년에는 아무에게도 공식적인 혐의가 제기되지 않았다. 이제 조사관들은 납치와 장기간의 감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숨겨진 동기나 갈등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2번째 버전은 하퍼가 가능하게 체계적으로 행동한 범인의 희생자가 되었다소 가정했다. 이를 위해 형사들과 분석가들은 지난 10년 동안 그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특히 결코 종결되지 않은 사건들을 조사했다. 에밀리의 경우와 유사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실종 사건은 가출한 10대들이나 가족 갈등과 연관되었다. 연쇄 납치범의 가설이 구체적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관들은 범인이 혼자 행동하고 극도로 이상한 감금 및 이후 피해자 처리 방법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유사한 패턴들이 이웃 지역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일치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논의된 3번째 가설은 하퍼가 자발적으로 떠나 모든 이들로부터 숨어 살 수 있었고 수년 후에 그녀가 도망치게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녀를 없애려고 시도한 상황이나 인물을 만났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심각한 신체적 결과와 폭력적인 감금의 명백한 징후를 보여주는 의학적 의견은 이 버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그녀가 다른 이름이나 다른 장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례도 보여주지 않았다. 주요 수수께끼는 에밀리가 정확히 어디서 8년을 보냈는지 남아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지금까지 단편적으로만 감금을 묘사할 수 있었고 폐쇄된 방과 오랜 기간 동안의 일광부재만을 언급했다고 보고했다. 조사관들은 이러한 세부 사항이 아직 완전한 그림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퍼 발견 장소에서 투쟁 흔적이 없다는 점도 추가적인 어려움을 야기했다. 형사들은 목재 구조물의 파편과 압축된 토양만을 발견했는데 이는 범죄에 관여한 사람들의 수나 신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혈액은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관들은 인접 건물을 포함한 지역에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5명의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했다. 또 다른 문제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터 소유자의 빈번한 변경이었기 때문에 누가 정확히 접근할 수 있었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2009년에 경찰이 이미 의심스러운 무덤에 대한 익명의 신고 후 이 지역을 확인한 사건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도 등장했다. 다시 조사된 오래된 보고서에서
확인이 특수기술 없이, 심지어 기본적인 탐사 없이 표면적으로 수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이미 당시에 하퍼가 감금되어 있던 숨겨진 객체가 존재했거나 나중에 설치되었을 수 있다고 추측하게 했다. 조사의 또 다른 방향은 범인이 근처에 살고 있었고 아마도 지금 이용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확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로 지금 피해자를 없애기로 결정했을 수 있다는 가설이었다. 이를 위해 조사관들은 300m 방역 내의 주택 주민들에게 질문하여 부지 근처에서 비정상적인 활동이나 야간 작업을 목격했는지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조사는 일단 어떤 버전도 선호하지 않았고 각각은 결함이 있었으며 알려진 사실들과 모순되었다. 내부 보고서는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과 추가 질문, 주변 지역의 더 철저한 조사, 지역 아카이브 검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검찰 대표자들은 살인 미수 사실이 이미 물질적 증거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증거 수집 가속화를 요청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작전 브리핑에서 임무가 설정되었다. 하퍼의 납치를 특정 인물과 연결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 것. 조치 목록에는 지역의 유틸리티 건물과 지하실에 대한 더 자세한 검사가 포함되었다. 이 시점에서 제이콥 휠러를 포함한 어떤 주민도 직접적인 의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조사관들은 누가 에밀리 하퍼를 이 모든 해 동안 감금했는지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조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부지에 인접한 지역을 계속 주의 깊게 조사했다. 2016년 10월 19일 조사관들은 공터에서 수행된 첫 범죄 과학조사의 결과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양 샘플과 합한 조각에서 에밀리 하퍼 발견 2-3일 전에 발생한 영향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목재 조각에서는 로버트 로슨에게 속하지 않는 약한 지문이 발견되었다. 같은 날 경찰은 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제이콥 휠러의 부지를 포함하여 공터 주변 지역의 검사를 강화했다. 방문의 주요 목적은 그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배제하는 것이었다. 오전 10시경 보안관 대표들이 휠러의 집에 도착하여 그의 집과 부지를 검사할 수 있는 허가를 요청했다. 휠러는 차분하게 협조하기로 동의했고 그가 자신의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밤에 집을 떠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집에 어떤 리모델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첫 번째 검사에서는 집 내부 차고 다락방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지의 외부 조사 중에 경찰관들은 집 뒤에 있는 유틸리티 건물 기초에 있는 비정상적인 균열을 발견했다. 위장된 입구의 징후가 주목을 끌었다. 휠러는 오랫동안 이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결함의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 중 한 명이 적외선 스캐너를 사용하여 바닥 아래에 숨겨진 공동을 발견했다. 조사관들은 휠러에게 마지막으로 기초를 언제 확인했는지 물었고 그는 회피적으로 대답하며 구체적인 기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더 자세한 검사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조사관들은 범죄 기술팀을 요청했다. 오후 1시에 그들은 수색 영장과 함께 도착하여 건물 바닥을 열기 시작했다. 여러 판자와 콘크리트 천장 부분을 제거한 후 그들은 약 1.5m 높이에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수사관들은 일반적인 창고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 요소들을 발견했다. 금속 사슬, 벽의 고정물, 단열재 잔여물, 그리고 외부로 이어지는 환기 파이프. 이 공간은 분명히 장기간 한 사람을 가두기 위해 설계되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된 예비 검사에서 형사들은 일부 표면에 먼지가 없고 빗물통과 폴리에틸렌으로 덮인 매트리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휠러는 이러한 물건들의 기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할 수 없었고 공간이 이전 소유자들에 의해 남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확인에 따르면 휠러는 15년 이상 집의 유일한 소유자였다. 전문가들은 매트리스에서 섬유 샘플과 벽과 고정물에서 생물학적 물질을 채취하여
나중에 DNA 분석을 위해 수집했다. 이 공간이 에밀리 하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었다. 특수장치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강제 감금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휠러의 집을 통제해두고 그의 내부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그는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이 공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그 목적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계속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진 공간의 발견은 조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으로 피해자를 감금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특정 개인의 부지가 있었다. 저녁 무렵 카운티 검찰은 조사관들이 수집한 자료가 조사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기초를 형성한다고 확인했다. 이제 전문가들은 에밀리 하퍼가 실제로 이 공간에서 부재의 상당 부분을 보냈는지 확인해야 했다. 이를 위해 그들은 3일 이내에 예상되는 실험실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보안관 사무소는 대대적인 선언을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공간의 발견이 조사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경찰은 미지의 범인에 대한 추측에만 의존했지만 이제 구체적인 단서가 있었다. 조사관들은 휠러를 신문하고 그의 모든 재산에 대한 수색 영장과 그의 컴퓨터와 전화기 압수 영장을 받을 계획이었다. 10월 19일 저녁, 조사그룹의 리더십은 즉시 휠러의 진술을 사실과 병원에서 밀폐된 공간에 머물렀다고 언급한 하퍼의 의료 기록과 비교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누구도 공식적인 기소를 서두르지 않았지만 그러한 공간의 존재는 분명히 휠러의 진술과 모순되며 피해자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되었음을 시사했다. 조사관들은 2009년의 점검이 지역의 사유주택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공터 지역으로만 제한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납치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조사관들은 하퍼가 숨겨진 공간에서 공터의 구덩이로 어떻게 옮겨졌는지, 그리고 휠러만 관련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했다. 10월 19일의 사건들은 전환점이 되었다. 발견된 증거들은 신중하게 준비된 감금 장소를 가리켰고 조사관들이 제이콥 휠러에게 집중하도록 했다. 이제 모든 새로운 정보는 사건의 추가 발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2016년 10월 23일 메이필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검사, 조사부서 책임자, 법의학자들이 참여하는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조사, 첫 DNA 테스트의 결과, 에밀리 하퍼의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논의되었다. 문서들은 범죄 상황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고 조사의 주요 용의자는 점점 더 분명하게 제이콥 휠러가 되었다. 오전 8시경 형사들은 휠러의 외장 하드드라이브에 있는 암호화된 영역의 부분적 해독에 대한 범죄 기술 연구소의 정보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파일 중 일부가 삭제되었지만 2008년부터 2015년 사이 다양한 시기에 생성된 자동 복사본이 보존되어 있다고 보고했다. 예비 분석은 텍스트 노트와 가능한 이미지의 존재를 보여주었지만 그들의 전체 내용을 복구하려면 추가 시간이 필요했다.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조사관들은 에밀리 하퍼의 감금과 관련된 어떤 행동의 체계적인 기록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평가했다. 같은 날 정오까지 의사들은 에밀리의 상태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그녀가 새로운, 비록 단편적이지만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녀는 일일 일정, 정기적인 식사 배달, 그리고 그녀가 감금되어 있던 방에서의 주기적인 램프 교체에 대해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가끔 위에서 움직임과 소리를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휠러의 지하실 검사 결과와 일치했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지 않기 위해 아직 완전한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후 2시에 조사관들은 추가로 휠러 집의 뒷뜰을 조사했다. 지하실로 이어지는 환기 파이프가 특별히 금속판으로 가려져 있었으며 고정물의 상태로 보아 오래전에 설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사관들은
환기 시스템이 장기간의 인간 감금을 위해 미리 고려되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은신처나 추가 입구로 사용되었을 수 있는 메워진 함몰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추가 조사를 위해 토양 샘플이 채취되었다. 검사 후 경찰은 다시 휠러에 대한 공식 신문을 실시했다. 그는 계속해서 지하 공간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환기판에 관해 그는 이전 수리에서 남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이를 문서로 증명할 수 없었다. 건설 작업에 대한 공식 문서가 없는 이유에 대한 더 구체적인 질문에 휠러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10월 24일 조사관들은 전자 파일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 조사에 집중했다. 텍스트 노트에는 특정 사람의 일상 루틴, 생활 조건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야간 방음과 같은 예방 조치들이 언급되었다. 여러 항목들이 분명히 2008-2009년 에밀리 하퍼의 실종 기간과 일치했다. 이 데이터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관들은 이 기록들이 계획된 인간 감금 시스템을 반영하고 있으며 아마도 하퍼였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저녁 무렵 DNA 전문가 조사의 두 번째 단계에 대한 예비 결과가 도착했다. 지하실의 금속 고정물에서 발견된 혈액과 머리카락 샘플은 높은 확률로 에밀리 하퍼에게 속한 것이었다. 이는 그녀가 명백히 강제적인 자유 제한을 암시하는 조건하에 휠러의 지하실에 있었다는 중요한 확인이 되었다. 조사관들은 그러한 흔적들이 우연히 이 공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10월 25일 형사들은 수집된 증거를 최종적으로 요약하기 위해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지하실, 환기 시스템, DNA 데이터 및 하드 드라이브에서 발견된 기록들이 범죄의 조직자이자 실행자로서 제이콥 휠러를 가리킨다고 결정되었다. 내부 지침은 납치, 불법 감금, 살인 미수 등의 법적 혐의 제기 준비를 포함했다. 동기를 확인하는 것이 남아 있었다. 기록의 성격과 피해자의 감금 조건을 고려하여 분석가들은 휠러가 에밀리 하퍼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집착이나 욕망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이 시점에서 하퍼의 실종 전에 휠러와 하퍼 사이의 면식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행동의 전체 논리는 개인적인 동기를 가리켰다. 하루가 끝날 무렵 카운티 검찰은 형사소송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했지만 피고에 대한 가능한 조작이나 거짓 혐의를 배제하기 위해 모든 파일의 최종 분석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10월 25일 늦은 저녁, 기술 전문가들은 2010년으로 날짜가 지정된 하드 드라이브에서 또 다른 사진 아카이브를 복구했다.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기소하기 전에 이 파일들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되었다. 조사는 최종 단계에 접근하고 있었고 조사관들은 휠러가 10월 26일에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10월 25일 저녁까지 조사는 일어난 일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가지게 되었다. 하퍼의 진술은 휠러의 집에서 그녀의 장기 감금 사실을 확인하는 새로운 세부 사항으로 보완되었다. 경찰은 왜, 그리고 언제 납치범이 피해자를 공터로 옮기기로 결정했는지만 알아내면 되었다. 모든 것이 해결책이 가까워졌고 곧 공식적인 기소가 이루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2016년 10월 26일 조사그룹은 카운티 검찰과 함께 제이콥 휠러에게서 압수한 디지털 자료의 분석을 완료했다. 기술 전문가들은 그의 하드 드라이브의 암호화된 영역에서 발견된 사진과 텍스트 문서를 복구했다. 일부 사진은 휠러의 유틸리티 건물 아래에서 발견된 지하실과 외관상 동일한 방을 보여주었다. 이 이미지의 날짜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로 에밀리 하퍼가 감금되어 있었다고 추정되는 시간과 일치했다. 또한 개별 사진에는 하퍼가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한 후 이전에 묘사했던 개인 물품과 인테리어 세부 사항이 보였다. 오전 9시 카운티 검사는 보안관과 선임 조사관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고 그 후 휠러를 공식적으로 체포하고 납치,
불법 감금, 살인 미수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휠러의 변호사는 신문에 출석해야 할 필요성과 메이필드 카운티 법원이 승인한 체포영장의 존재에 대해 통보받았다. 혐의를 공식화할 수 있게 한 주요 증거는 하퍼를 지하실과 연결시키는 DNA 조사 결과, 복구된 사진 및 텍스트 자료, 그리고 그녀가 휠러의 집 근처에 특별히 준비된 무덤에서 살아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오전 11시, 휠러는 조사관들과의 공식 대화를 위해 경찰서에 왔다. 증거를 확인한 후 그는 비밀 공간이 자신의 것이고 여성을 감금하는 데 사용했다고 인정했지만 처음에는 그것이 하퍼였다는 것을 부인했다. 조사관들이 복구된 파일에서 발견 위험이 있을 때 대상을 제거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날짜와 언급이 포함된 발췌문을 읽은 후 그는 더 이상의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헌법 수정 제5조를 인용했다. 오후 1시 30분, 제이콥 휠러는 공식적으로 구금되어 카운티 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고 저항하지 않았다. 에밀리 하퍼의 친척들은 조사의 주요 단계 완료와 피고의 체포에 대해 통보받았다. 휠러의 변호사는 의학적 평가를 요청하고 의뢰인의 정신장애를 의심했다. 법원은 해당 검사를 명령했지만 이는 제기된 혐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카운티 검찰은 수집된 증거가 휠러의 집에서 에밀리 하퍼의 여러 해 동안의 불법 감금 사실을 확인한다고 강조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휠러는 발각될 위험을 느끼자 이 지역이 더 이상 철저히 조사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로 공터에 그녀를 생매장하여 피해자를 없애려고 시도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조사관들은 휠러의 행동이 피해자를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필요에 의해 유발되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예비 정신과 검사에서는 정신 이상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작업 버전은 휠러가 하퍼를 관찰하고 장기적인 감금을 위한 지하 은신처를 만들어 미리 범죄를 준비했다는 가설이었다. 이 단계에서 조사는 공식적으로 형사 소송 단계로 전환되었다. 준비된 자료들은 휠러의 행동을 가중된 상황에서의 납치와 살인 미수로 분류할 수 있게 했다. 에밀리 하퍼는 추가적인 의학 및 심리 재활을 받고 있었고 의사들은 그녀의 점진적인 회복을 보고했다. 조사그룹의 내부 문서는 2008년 하퍼의 실종부터 2016년 10월 그녀의 발견까지 사건의 전체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휠러의 행동 순서는 물질적 디지털 증거로 확인되어 높은 정확도로 추적되었다. 바로 이웃 부지의 새 주인인 로버트 로슨에 의한 무덤의 우연한 발견이 하퍼를 구출하고 범죄를 밝히는데 핵심 요소가 되었다. 10월 26일 말까지 조사는 주요 수색 및 조사 조치를 완료하고 재판 준비를 최종적으로 시작했다. 이 시점에서 가능한 공범에 대한 공식 데이터는 없었고 휠러는 다른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27일 메이필드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제이콥 휠러 사건의 최종 자료 패키지를 검찰에 전달했다. 에밀리 하퍼는 일반 병동에서 재활부서로 이송되었으며 그녀의 상태는 의사들에 의해 추가 회복에 만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오전 중에 여러 공무원들이 하퍼가 이전에 발견된 공터를 방문하여 범죄 현장의 최종 사진 문서화를 완료했다. 검사 중에 전문가들은 중요한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합판 구조물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오래된 배수 샤프트 바로 위에 위치해 있었다. 전문가들은 토양 특성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마가 발생하여 공기 접근을 차단했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범죄 전문가들의 공식 의견에서는 로버트 로슨이 몇 일만 늦게 토공사를 시작했다면 하퍼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녀의 구조는 중요하고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졌다. 같은 날 저녁 조사관들은 2009년 경찰 아카이브 기록을 연구했다.
비디오 녹화 중 하나에서 경찰관들이 예방 방문을 위해 휠러의 집에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녹화에는 휠러가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경찰관들은 거절하고 집에 들어가거나 지하실을 점검하지 않고 몇 분 후에 떠났다. 이 에피소드는 놓친 기회의 상징으로 법 집행 요원들의 기억에 남았다. 이 방문의 공식 기록에는 소유자에 대한 의심 없이 형식적인 노트만 포함되어 있었다. 2단계에서 조사는 사실상 완료되었고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졌다. 제이콥 휠러는 1년의 법정 공판을 기다렸다. 에밀리 하퍼는 여전히 법 집행기관의 보호 아래 있었고 공개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 한편 메이필드 주민들은 이전에 왜 아무도 의심스러운 지하 작업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전의 부지검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활발히 논의했다. 최종 판결은 배심원단이 내릴 예정이었다. 보안관 사무소의 공식 문서에서 이 사건은 지역에서 사람의 폭력적인 감금 기간 측면에서 전례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전문가들은 조사관들이 이전에 휠러의 행동의 이상함에 더 주의를 기울이거나 검사 중에 특수 기술을 사용했다면 전체 그림이 훨씬 일찍 발견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경찰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는 간략한 결론이 포함되어 있었다. 범인은 주변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우연한 건설 작업과 과거에 벌여진 의심만이 피해자를 구조하고 범죄를 밝히는 데 이르렀다. 이것으로 메이필드 카운티에서 가장 복잡하고 센세이션을 일으킨 조사 중 하나가 끝났지만 얼마나 많은 유사한 이야기가 누구도 서둘러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 평범한 문과 합한 벽 뒤에 숨겨져 있는지 불가피하게 생각하게 했다.